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연세의 영웅들 제1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구사학번 철학과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포럼입니다. 우리나라를 방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힘써온 연세 동문들의 노력을 알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의 일환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약 한 15분 정도에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직접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길어진 코로나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의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정말 잘 준비된 내용, 여러분이 또 많은 의견을 내고 또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알찬 포럼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개회사 축사에 이어서 각 분야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5명의 연자들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 팬데믹 연세 영웅들 제1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본 행사를 주최한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이경률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경률입니다. 오늘 제1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유경선 회장님, 또 기획분과위원, 또 민유태, 또 위원장님, 또 이원서 사무총장님 직접 자리를 해주셨고, 그 외에 우리 보건의료 포럼의 또 부회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1회 연세 보건의료 포럼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흔쾌히 포럼 준비에 동참해 주신 연사분들 중에서 김봉옥 총재님, 유은주 파트장님, 정원석 원장님, 이형민 교수님, 전병률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동문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편하게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K-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방역은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오늘 포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연세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온 동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향후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또 기존의 보건의료 분야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이 코로나19가 야기한 당면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제1회 연세보건의료 포럼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문들의 노하우와 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포럼을 준비해 주신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이경률 위원장의 개회사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행사를 주관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유경선 회장님의 축사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동문회 회장 유경선입니다. 오늘은 특히 또 제1회 보건의료분과 포럼에 앞서서 정오에는 저희가 그 자랑스러운 연세인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히 우리의 정말 뜻깊은 수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고 김필순 선배님의 자랑스러운 수상이 있으셨습니다. 더불어 또 오늘 연사로 나와주신 김봉옥 대구 의료원 원장이셨던 또 우리 그 보건의료분과 동문이 수상을 하셨고 또 박흥종 또 소리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보건의료분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률 이사장님,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전 연세 의료인 여러분 136년 동안 여러분은 연세의 자랑이자 또 미래 한국의 희망이십니다.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 팬데믹 현상을 잘 극복을 하고 또 이번 G7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 성과를 내는데 우리 연세의 영웅들이 큰 밑거름을 했듯이 오늘 감동적인 김봉옥 우리 원장님께서 그 대구에 치열했던 그런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감동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분명히 여러분 덕택에 극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단지 지나간 영웅들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영웅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견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 모든 동문들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 동문회 귀하시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라고 오늘의 행사가 정말로 뜻깊은 행사로서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일이 바쁘셨고 일도 많으셨고 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은 더욱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유경선 회장님의 축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분의 연사의 강연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었는데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년이 넘어 지나긴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료진의 노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주고 계신 우리 연세 동문들의 노력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날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는 무엇일지 확인해보는 그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31번째 확진자의 시작인 대구의 현장을 경험하신 충남대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김봉옥 총재님의 강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병원장으로 일한 김봉옥입니다. 오늘은 이미 한참 전에 이야기가 되었지만 2020년 봄 대구에서 경험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10개 중에 하나로서 공공병원입니다. 213병상의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재활치료를 아주 잘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확진되고 2월 18일에 대구 첫 환자, 우리가 31번 환자를 기억하는 환자분이 확진이 되십니다. 이제 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확진 환자가 있으니 대구병원에 어떤 환자가 오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19일에는 입원 외래 환자 동선 분리 계획을 하였고 20일에는 원내에서 동선이 분리가 안 되어서 외래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오지 않도록 중지하였습니다. 22일 전담병원으로 이미 지정되었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 대구병원 직원 1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일 일요일이었는데 중수본에서 문서가 왔어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너희 병원도 지정한다라고 왔고 경증 환자를 200병상을 열어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컸죠. 대구병원 건물은 건물 한 동으로 되어 있고 3, 4층에 4개의 병동 213병상이 있고 4인 1실이었지만 병실 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음압병상 없었고 영상의학과는 1층에 있고 포터블 엑스레이는 없었습니다. 1층엔 출입구가 3개가 있고 병원 전체 공기가 돌아가는 공조 시스템은 분리가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인적사원은 약 3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의사는 10명과 병원장인 저였고 그중에 내과 의사는 1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의사 중에 고위험군이 3명이 있어서 이미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었고 간호사 72명, 재활치료실에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법은 전담병원을 지정한 걸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였는데 그때 상황이 정말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기에는 1차 커브, 2차 커브, 3차, 4차까지 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400명에서 한 7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막 증가되는 첫 번째 커브의 시작에 저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3일이니까 이 커브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대구에서는 집안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확진을 받고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미룰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뭘 아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흔한 거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명명된 이 특별한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되고 발열하고 호흡기 증상 설사 뭐 이런 게 있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잠복기나 치료 기간이나 사망률이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게 다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격리 해제는 24시간 이상 간격을 준 2번의 검사에서 연속 음성이어야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입원 중인 180여 명의 환자들을 어쨌든 병원에서 나가게 해야 되고 시설, 인력, 개인 보호 장비,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 약품, 직원들의 식사, 안전, 보안 이런 문제가 하나도 장담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은 제가 15년 6월 달에 충남대 병원장으로서 근무할 때 메르스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닐로 쳐가지고 차단막을 만들었었고 환자가 이동되는 동선을 보통 일반인들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병원 벽을 뚫어서 일부 임시로 출입구를 만들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압병동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했던 언론 브리핑 첫 번째 퇴원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퇴원 환자를 껴안을 수 있었던 안전함 그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앞에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크게 써서 붙이고 경찰에 지원 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원 환자 180여 명 전원과 퇴원시켜야 되는데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어서 근로복지공단 대구 북부지사의 지원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다른 9병원으로 연고지에 따라서 분산 전원을 하였습니다. 대구 지역 타 병원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전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명령을 받았던 23일 주치의들이 출근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결과 4일 만에 180여 명 환자를 모두 다 병원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한 거는 직원과 환자들을 직원 300여 명, 환자 200명을 같이 같은 병원 안에 놓고 동선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직원들을 옮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짓기 시작했고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한쪽에 이제 진료 영역을 구축했고 중앙공급실을 같이 그쪽에 넣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지원 영역으로 행정과 지원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전부 합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66동이 되었습니다. 병원 전체 병원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컨테이너를 만들고 병원에 있는 3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PPE를 입은 사람들만 들락거릴 수 있는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그리고 환자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웠던 거는 컨테이너와 병원 사이를 전산망으로 연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 전선줄을 위로 아래로 깔아가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차단벽과 차단막을 설치하였고 동선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구역과 장비들은 이 비닐로 덮었습니다. 드디어 27일, 그러니까 이제 명령 주시고 4일 뒤에 정세균 총리께서 현장을 보시고 병상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보시고 격려하러 방문하셨습니다. 간호사들 찾아가셔서 정세균 총리는 폴더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간호사들 보십시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임무를 준비하였죠. 그때 그날의 그 언론에서는 확진자 자택 격리로 환자와 이웃이 불안이 증가한다라고 하고 저희 병원이 이제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기존의 프로세스를 각 단계별로 다 수정을 해야 됐고 직원의 식사까지 챙겨야 됐으며 외부 지원 인력들의 인사 관리까지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택배와 지원 인력들 지원 물품들 관리를 했어야 됐고 직원들이 집으로 퇴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 숙소를 긴급하게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28일 오전까지 병원 안에 근무할 수 있었고 28일 점심 먹고 직후에 이제 바깥으로 모두 나가고 환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28일 오전까지는 강당에서 교육을 할 수 있었고 외부에서 오는 이제 많은 인력들이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80명쯤이 오셨는데 공중보건이 군의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그리고 중수본에서 많은 의료인을 보내주셨고 또 민간 지원이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과 의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외부 지원 인력 교육은 보시는 대로 컨테이너 사이에 노천에서 했습니다. 여기 지원 인력들 보시면 그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추웠던 날들에 야외에서 이런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일부터 입원을 시작했고 이 사진은 29일 날 찍은 건데 29일 날 94명이 입원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앰뷸런스로 확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다도 그 병상이 없는 대구라고 하는 그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진료는 입원을 시킬 때 확진자이지만 경증 환자들을 받기로 했는데 초기 한 일주일은 분류가 완전치가 않아서 중증 환자들이 실려와서 바로바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고 퇴원 기준을 지키면서 보건소와 시청 확인 뒤에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한 초약이 없었기 때문에 쓰도록 되어 있었던 약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진료하였습니다. 핵심 의료진이 환자와 접촉하여서 다시 감염돼서 모두 다 넉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심 의료진들은 환자 직접 접촉을 최소화시켰고 공중보건의와 화상을 이용하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그 레벨 D의 PPE를 입고 차팅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화상으로 공유하면서 차팅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컨테이너에서 할 수 있도록 간호기록 전담 간호사를 만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의사실입니다. 하나하나 그 의사들한테 개별 진료실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같이 모여서 의국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았던 점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의사들 간의 진료 지침을 통일할 수 있었고 실시간에 협진이 가능했고 마치 전공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당직을 해가면서 자료 정리를 해가면서 논문도 써가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약국입니다. 자동 포장기가 안 되어서 아주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임무를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간호기록 지원실입니다. 진료 지원은 환자와 직원의 식사와 간식을 병원 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외부 반입을 했는데 이 세 끼를 따뜻하게 공급하느라고 노력하였습니다.
최대한의 심리적 지원을 하였고 청소와 방역 그리고 의료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 업체도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원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불안해지니까 의료진한테 감정들을 그냥 풀어서 의료진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 지원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환자 직원들의 도시락이 배송돼서 하루 3끼를 이렇게 차로 오면 그걸 다시 나누어서 병실로 보내고 직원들한테 배식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의료진을 대기하는 방을 만들었는데 잠깐 2시간씩 근무하고 나와서 쉴 때 간식도 먹고 낮잠도 좀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컨테이너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는 아무도 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줘도 아무도 청소 안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보직자들이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컨테이너도 청소하고 병실도 올라가서 청소를 했죠. 정말 그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컨테이너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야간에는 꼭 정말 병영의 막사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2월 말 3월 초 굉장히 추웠고 난방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롱패딩을 입고 살았습니다. 회의도 5개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회의실이 없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사이에 회의실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의자 놓고 회의를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퇴원하는 사람들이 한 28일, 29일 지나니까 생겼어요. 이 사람들 환자들이 퇴원하는 거는 사실 정말 그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정말 계셨을 텐데 그때는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퇴원하는 게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분들한테 퇴원을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퇴원 후의 생활들을 안내해드리고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그 사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첫 번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자가 퇴원할 때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직원들이 동참해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집에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응원 편지들이 답지했지만 게시할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바람 불고 비 오면은 뭐 날아가고 찢어지고 했지만 다시 모아서 이렇게 응원 편지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종료된 직원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담병원이 해제됐을 때 직원들의 PCR 검사도 이렇게 5개에서 전부 다 그 검체를 채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음성을 받고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역 후에 이제 환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전담병원 끝난 뒤에 병동에 만들었던 파티션은 다 없애지 못했고 창은 열어서 새로 오는 환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고 치료실은 깔끔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다시 재활병원으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진료 안내를 하고 새 환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외래 진료 시작하고 재활치료실 열고 그다음에 입원 치료까지 시작하는 일정을 공개하고 환자들이 다시 오시도록 도왔습니다. 정말 환자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28일부터 입원을 시작해서 첫날 15명 입원했고 아까 앰뷸런스가 많이 들어오던 사진 보신 날 29일 날 94명이 입원했던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확진자 병상 200병상이 다 차 있었던 날은 이틀이었습니다. 4월 28일 66일간 운영한 전담병원 해제 명령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에 358명이 전부 입원하셨고 347명이 완치 퇴원을 하셨습니다. 전원을 21명 보냈어야 되는데 18명은 증상이 악화돼서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3명은 전담병원 해제되는 때 입원해 있던 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사망 없었고 전원되셨던 분들도 나중에 알아본 결과 모두 다 건강하게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직원 감염이나 격리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제일 커다랐던 일로 생각합니다. 5월 7일과 13일에 진료 다시 시작했고 9월 21일에는 이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제병원연맹에서도 저희들을 인정해 주셔서 그 정말 해야 되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던 그래서 정말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했던 병원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건 재난 상황에 공통된 일인데 가짜 뉴스가 많아지고 편가르기가 많고 그리고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리고 저나 그 주변 인력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창의성이 무한히 요구되었고 그리고 규정에 없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전달은 투명하게 해야 됐고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이 확실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연대와 협력이 꼭 필요하였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었던 서로 다른 병원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의사들인데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속에 있었던 이 원장실에서의 제 모습과 그리고 다 회복돼서 다시 원장실로 다시 돌아왔던 제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인데 지금 들으면 굉장히 진부하고 원시적인 일로 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그 코로나 상황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옥 총재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특히 대구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강연을 들었는데요. 초기 상황을 지혜롭게 또 대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겨울에 매우 추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밖에서 롱패딩을 입고 지내셨다는 말씀이 참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쉼없이 코로나19와 함께 싸워주신 우리 총재님을 비롯해서 대구 근로복지공단 의료진 여러분께 모든 연세인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사명감을 지키며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분들이 계시죠. 간호국 의료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33병동 유은주 파트장님의 강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대학 93년 졸업생 88학번 유은주입니다.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감염 전문 병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1회 보건의료 포럼에 연자로 초청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총동창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3년에 병원에 입사하여 내과 병동, 어린이 병동, 그리고 심장혈관병원에 근무하였고 18년도 1월에 감염 전문 병동인 33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비드19가 감염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저희 병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확진 환자가 입원할 병동에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의료 장비를 준비하였고 동시에 원내에 재원 중인 폐렴 환자들을 선제 검사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외래와 응급진료센터에서 유증상 내원 환자는 코비드19 검사 후 검사 결과 대기 장소로 그리고 입원 예정인 환자들은 입원 전 검사 결과 대기 장소로 20년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대학병원이자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그 대형 종합병원의 책무인 코비드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행보를 시작하였고 첫 번째 확진 환자가 2월 29일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6회 검사를 진행하면서 다빈도 검사를 통해서 검사 후 대기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8월, 12월 코비드19가 확산을 하게 되면서 중증 환자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듯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12월 26일에는 정부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우리 병동에 25개 병상, 즉 코비드19 중증 전담 치료 병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행정명령은 진행 중입니다. 일반 병동에서 중환자실급 간호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가 20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는 각 임상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임상과뿐만이 아니라 간호팀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국에서는 필요한 간호 인력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 기존 간호사 40명에 함께 2배의 숫자가 넘는 80여 명의 지원 인력으로 총 간호 지원 인력 포함하여 저희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1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입원한 확진 환자의 퇴원 조건이 코비드19 검사 2회 연속 음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과 함께 퇴원 환자의 컨디션도 좋아야 퇴원 집으로 가실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특성상 보통 14일 이후가 되어야 검사 결과가 간신히 음성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건강 상태는 보통 3주 이상이 되어야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길게는 2개월이 넘어서 간신히 음성을 받고 퇴원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가장 기억나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 1호 환자로 입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 병동에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코비드19 확진으로 지역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다가 중증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셨고 이후에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 2주가 지난 후 기관 절개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통해서 계속적인 항생제 치료와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통해 드디어 2개월 즈음에 음성 결과를 받으시고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리의 기력이 완전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댁으로 퇴원하셨지만 이후에 외래로 오시는 모습은 당당히 걸어서 오셨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1호 환자가 기나긴 2개월간의 치료를 통해서 위험 상황도 노출됐었고 그 모든 치료를 견뎌내시고 퇴원하는 순간은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속에서 어딘가 있을 빛을 향하여 전진하던 저희들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일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고령의 코비드19 감염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다 보니 간간히 치매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요양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나면서 저희 병원으로 옮겨오셨던 환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치매 환자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콜벨 눌러서 소리소리 하시고 밥 달라 하시고 밥 먹었는데 밥 안 줬다 하시고 그리고 난 집에 간다고 하시고 환자복 벗어 던지고 갖고 계시던 옷 겹겹이 껴입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병실에서 보호복을 입지 않는 복도로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십니다. 가방 들고 나는 집에 간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는 복도에서 보호복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때만 보호복을 입었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간호사들이 노출되는 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인지하고 중간에 있는 복도 문을 잡고 할머니와 신랑이 하였었고 그리고 간신히 설득하여 병실로 모시고 갔고 그 간호사는 당당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병원이기에 마냥 행복하고 퇴원하시는 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증병상이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나보내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25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하였기에 임종 환자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에 감염된 환자가 임종하실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가슴 한쪽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은 가족 전체가 감염이 되었고 가장이신 분은 워낙에 지병을 갖고 있으셔서 DNR, 그러니까 더 이상 심폐소생술 하지 말고 나는 아무런 처치 없이 조용히 가고 싶다라는 그런 서명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장분은 그래서 중증이시기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고 가족 나머지 분들은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국격 국가격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결국은 관할 보건소통에서 임종면회를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하여 가능하면 어차피 환자, 보호자 모두 다 확진자이기 때문에 함께 보호자분들에게 보호복을 입히고 병실에서 그나마 임종을 할 수 있게 내지는 임종면회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을 하였고 보호복을 입고 부인과 아들과 딸이 함께 병실에 들어가서 아빠와 손을 맞잡고 마주보고 있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때는 14일이 퇴원 환자의 기준이었었기 때문에 국가격리 병상에서는 14일에 퇴원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도 그 이후에 환자분은 임종을 맞이하셨고 동영상으로 임종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분 도와드렸고 그 이후에 함께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늘 그 환자를 간호하면서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보호자분들 격리기간 끝날 때까지만 버텨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힘써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가 통했는지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망 환자분들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감염병에서 사망 환자들을 관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자체는 감염원에 대한 노출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처치와 간호의 대전제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망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가 그 입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복을 입은 채로 생각하시는 모든 입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장례 지도사분이 맨 마지막 운구는 담당하시고 그래서 저희 간호사,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임종 환자가 있었지만 입관하는 절차까지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간호 경력이 짧은 간호사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기도 하고 시대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간호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적 특성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의식이 있던 환자분들도 이제 기도석관을 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술만 먹어도 축 처지잖아요. 재워놓은 환자분들은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폐렴이 걸린 중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기본 중에 하나가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진행했던 것이 프론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는 그러한 치료를 진행하였었습니다. 한 10명이 넘는 환자가 많게는 진행이 됐었고, 저희 간호사들이 한 8시간에 한 번씩 내지는 16시간에 한 번씩 10분의 환자분들을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1년 반 동안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기저귀도 갈고 그다음에 욕창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 변경도 2시간에 한 번씩 하고 하면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보호복을 입고 1년이 넘게 일을 하다 보니 피부 질환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환자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니까 손목의 통증도 심하게 발생을 해서 많은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질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멀리 보내드리고 아프고 이런 암울한 모습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밝은 모습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은 아닙니다. 행정명령 이후에 중증 환자만 저희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환자 이외에는 그리고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결과 2회 음성까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기준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변경되고 단계가 조정되고 하듯이 환자의 치료 기준이나 입퇴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면서 어찌 보면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특히 중증 병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도 많은 환자분들이 입퇴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수본 기준에 의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중수본에서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하면 퇴실 권고를 내립니다. 퇴실 권고 후 3일 이내에 퇴실하지 않으면 병원이 페널티를 먹게 되고요. 물론 그러한 일은 없었지만 우리가 회복기 병상으로 서둘러서 전원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이동하거나 병원 내에 머물러 입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완화되면서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저희 병동이 아니라 이제는 일정 기간 지나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음성이 나오거나 할 경우 일반 병동으로 이동 가서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더 진행되도록 만들어 드려서 저희가 보다 나은 치료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에크모 치료라고 많이 이제는 대중화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의료분과에 계신 분들은 에크모 치료하면 대부분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자세 치료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호흡기 이탈한 후 드디어 일반 병실로 갔던 환자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병실에서 상태가 조금 나빠져서 다시 중환자실로 갔었고, 저희가 그토록 에크모 치료 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갑자기 에크모 치료를 해야 되는 다른 중환자실 가셔서 본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보호자분들이 너무나 강력히 에크모 치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분도 역시 DNR 상태를 해달라고, 연명의료 중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가 저희 병동에 있다가 퇴원한 환자니 환자 상태가 궁금하여 조회를 해보면 항상 중환자실에 있고 이름이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병동으로 나오게 되고 공교롭게도 감염병동 중 일부를 비코로나 병동으로 오픈 운영하게 된 저희 병동에 환자분이 이제 필연적으로 저희한테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호자분도 감염이 되어서 환자 따로, 보호자 따로, 보호자분은 생활치료센터에, 환자분은 저희 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었고, 그 보호자분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남편에 의해서 자기가 걸렸는데 자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2주 만에 집에 멀쩡히 돌아갔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요? 하면서 그래도 내 곁에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셨던 보호자분이 결국에는 휠체어 타고 그리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3개월간의 그러한 치료 속에서 가족의 사랑 그리고 가장의 책무 이런 막중한 중요한 울림을 저에게 주었던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보람된 걸 느낀다거나 할까요? 해피함을 잠시 느낀다고 할까요? 퇴원하신 후에 저희에게 이제 외래 진료를 하시는데 병동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때는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와서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와 몸짓만으로도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하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즐겁게 환자분들을 간호하고 지금까지 견뎌온 세브란스를 지켜온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 저희 많은 연세 간호 선우들이 있습니다. 간호국을 중심으로 감염병동인 저희 병동과 그다음에 감염 환자는 아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들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입원하는 그런 각 병원의 입원 간호팀 그리고 외래 안심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외래 간호팀 그리고 응급진료센터와 선별진료소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간호팀 그리고 응급간호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우리 선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와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그러한 세브란스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곳에는 또 한 부서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코비드19 컨트롤 타워 격인 감염관리실입니다. 감염관리실에도 연세 선우 간호사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충분히 다 하고 계십니다. 기나긴 1년 6개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러한 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작년 2월 달에 병동을 준비하면서 뭐 길어야 6월 하고 우리 간호사들에게 우리 6월까지만 잘 버텨보자 했었습니다. 사실 3월 달에 피크를 찍고 4월 말에 환자분들이 다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간호했던 많은 분들이 아까 기나긴 여정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간을 거치면서 퇴원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없나 보다. 한 2, 3일에 블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접어야 되겠다. 우리 접어도 되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감염관리 실장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말씀을 하셔서 물론 지금의 실장님은 아니시고 바뀌신 이전 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말씀하셔서 저희 간호사들 응급휴가를 주며 버티고 있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틀 뒤에 바로 환자분이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월 말 가더니 여러분도 다 아시는 8월에 한 번 더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 기운이 사그라들 때쯤에 9월 말 되면서 이제는 더 접어도 되나 보다 했었는데 다시 11월 찬바람이 불면서 점점점 환자가 많아지고 12월 달에는 급기야 최대를 찍으면서 1월 달에는 이어진 환자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저희는
저희 병동에서는 한 번도 확진자에 관련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파나 다른 부서에서든 아니면 다른 병원이든 발생은 있었지만 실제로 확진자를 관여했던 간호사들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저희 병동에서는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중요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많은 간호사들의 그러한 노력이었고 그리고 병원의 많은 지원과 간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부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네. 작년에 벚꽃을 보면서 남편과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벚꽃 드라이브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우리 벚꽃 보러 딴 데 가자 이렇게 하고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비바람이 불어서 그 벚꽃마저 빨리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로 우리 벚꽃 구경을 갑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길 바라는 집착을 버리고 하늘에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넓고도 깊은 마음이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께 주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구의 현장 못지않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사투가 이어지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일반인이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1년 반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연세대학교의 영웅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33병동의 유은주 파트장님의 강연을 들었고요. 이어서 연세 흉부외과 정원석 원장님의 강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과를 87년도에 입학하고 의과대학을 93년도에 졸업한 정원석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치료센터에서 우리 연세 아들, 딸들이 보여주었던 슬기, 덕성, 억센 몸과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명의 생활치료센터 영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염준섭 동문입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염 동문은 3차 병원 감염내과 과장 중에 유일하게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내려가서 2주간 환자를 돌보았고 특히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브란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였고 금년에는 모교의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하였을 때도 파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82명의 환자들이 주치의로 운영기간 내내 활동하였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의 여파로 콜레라가 조선에 대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의사들로 방역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제중원의 4대 원장이었던 에비슨 박사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중원은 콜레라 방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반 진료를 중단하였고 그리고 서대문 박모화관에는 콜레라 환자들을 위한 임시 치료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제중원에서 근무하던 언더우드 부부와 웰스 박사가 책임자로 임명되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때 1904년에 출간된 릴리어 소튼 언더우드 박사의 책에 의하면 남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교에 이렇게 팔 벌리고 연세로 오라고 서 계시는 할아버지, 그분이 신도들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허드렛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양반 계층을 포함하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25년이 지난 2020년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였습니다. 죽음의 병이었던 콜레라, 스페인 독감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세인들은 앞장서서 대구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숙소형 대체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연수원, 대학의 기숙사에 설치되었고 병원을 한 개씩 지정하여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서 의료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시키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후송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와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분리하였고 특히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충북에서 네 번째로 대구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보은군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감염내과 교수와 감염관리실 간호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의료지원반장으로 파견된 염준섭 교수와 정수진 교수가 각각 2주간 활동을 하였고 일주씩 파견되었던 감염관리실 간호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의료진을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모아서 파견시켰고 민간 의료진, 즉 민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방사선사를 모집해서 파견 보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생활관 3개 동 중에 2개 동을 환자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 동에 의료진을 비롯한 지원 인력이 생활하였습니다. 원래 정부 계획은 한 방에 2명씩 입소시킬 계획이었으나 감염내과 교수들이 그것은 감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실, 즉 1명씩 한 방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인력들이 사용하는 생활관에는 커다란 회의실이 없었기 때문에 각 층의 로비 공간을 사무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품들은 다 설치가 되었으나 환자 진료의 가장 핵심적인 전자차트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당일날 입소하기 시작하였고 이 환자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의료 입장에서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의전원을 2015년에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한 공보의 1년차 하우석 동문이 나섰습니다. 하룻밤 만에 2개의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체 전자차트를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체 전자차트는 운영 기간 내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배경의 민간 의료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염내과 교수들을 비롯한 연세인들은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라도 의사 간호사 팀이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환자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레벨 D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환자동에서 나올 때는 방호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환자에게 해열제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방호복을 벗고 지원동에 가서 약을 들고 다시 방호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 생활관 안에 의료진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기본적인 약과 의료 소모품, 그 다음에 간단한 의료기계, 그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치료받은 환자들은 격리가 해제되고 퇴소를 하게 되는데 격리 해제 기준은 이틀 연속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치료센터는 그 레지던트만 내려보낸다든지 아니면 각과의 교수들이 교대로 진료를 했는데 보훈생활치료센터에서 직접 진료하던 감염내과 교수, 염교수는 환자들의 퇴소 기준과 임상 양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임상적으로 볼 때는 퇴소와도 되는 환자들인데 이틀 연속 PCR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한 달, 두 달씩 계속 입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PCR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이분들의 동의를 얻고 검체를 조금 더 채취해서 연세의대로 보내서 바이러스를 키워왔습니다. 예상대로 PCR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증상이 없다면은 환자들은 멀쩡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도 자라지 않았고 따라서 감염력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외국에서도 나오면서 그 이후에 퇴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열흘만 지나면 확진돼서 열흘 지나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사의 판단하에 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8일 날 남아있는 환자들을 세 곳의 경북, 대구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면서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전원 시각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음성 나온 환자들의 검사가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된 이후에 그 다음날 검사를 하게 되고 따라서 하루씩 퇴소 날짜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료지원반장이었던 정수진 교수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격리기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자면서 의료진을 긴급히 생활관으로 투입시켰고 투입된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의료진과 지원 인력도 모두 음성 확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연세대에서는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개소하기로 서울시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숙사 우정원 앞에 서울시에서 임시 시설들을 만들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의료 전담병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세브란스 병원의 해당 부서의 부서장들이 직접 나서서 열흘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여러 부서의 부서장들과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이 간호대를 2004년도에 입학한 신상희 파트장인데 상근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퇴근하는 길에라도 저희 생활치료센터를 들렸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퇴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3인실도 모두 활용을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준비 기간 중에 미리 확인한 결과 3인실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2층 침대밖에 없었는데 이 위에 있는 환자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치료는 고사하고 환자를 밑에까지 내리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확인하고 서울시 직원들을 설득하여서 2인실에만 환자들을 입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기간도 충분했고 같은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와 세브란스 병원이었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의 전자차트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러 장비들 그리고 여러 물품들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엑스레이 기계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져온 것이고 촬영 당일날 엑스레이를 그 전자차트를 이용해서 본원에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바로 판독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병원이라든지 많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3일 내지 4일씩 교대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하였던 연세대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세브란스 병원과 마찬가지로 주치의사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즉 파견단장이 주치의사가 되었고 의료지원반장이 매일 상주하면서
환자들을 입수할지 말지, 그리고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전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퇴소를 결정한 일을 하였고, 한두 명씩 파견나왔던 공중보건의사들이 인턴처럼 기본적인 처방을 하였고, 의료지원반장이 잠을 자는 심야와 새벽 시간에 당직을 섰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물품을 지급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다 보니까 환자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일부 민간 모집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던 파견단장과 의료지원반장이 상의를 해서 결국에는 의료지원반장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회진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환자 곁으로 가서 직접 진찰을 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세대 생활치료센터는 특히 가족 중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만 확진된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3살짜리 어린이가 눈이 덮인 어느 날 아침 열흘간의 입소 생활을 마치고 씩씩하게 엄마 손을 잡고 퇴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 비해서 연세대 생활치료센터는 아무래도 환자들의 연령대가 높았고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연세대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전원을 하였는데, 대부분 폐렴으로 전원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심장동맥 질환 환자들은 처음에 간호사실에 연락이 올 때는 단순하게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의료지원반장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협심증 내지는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진찰 소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시킴으로써 이 환자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은에서 마지막 검사를 위해서 들어갔던 날 이 환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세 흉부외과 정원석 원장님의 강연 만나봤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연세인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먼저 앞서서 환자들을 보살펴온 연세 영웅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다음은 신촌 세브란스 감염관리실장 이형민 교수님의 강연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연세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연세대 진단검사학교 교수 이형민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드리고, 저는 오늘 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2021년 6월 7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1억 7,400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에 374만 명이 사망함으로써 2.15%의 치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황은 2020년 3월과 4월, 그다음에 6월에서 7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의 3번의 대유행을 겪고 난 이후 다시 금년 3월, 4월에 4번째 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과 함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효과를 거두어서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은 가장 많이 환자가 나왔던 때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의 상황은 전 세계 상황과는 약간 다릅니다.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코로나19가 악명을 떨치기 전인 2020년 2월 말부터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효과적인 코로나19 관리로 인해서 8월과 9월에 한 번의 유행,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에 있었던 유행,
잘 겪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4차 역시 국내 역시 4차 유행을 겪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지난 11월과 12월의 유행과는 다르게 하루에 한 6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로 잘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코로나19 관련 성적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 현황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위 인구 100만 명당 발생한 환자를 이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짙은 색일수록 많은 환자가 나온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호주, 대만 등과 함께 비교적 적은 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아프리카 지역인데 아프리카는 환자가 적게 보이지만 이는 코로나19 관련 검사가 시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에서 피해를 본 가장 큰 국가는 단연코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3,3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이 중에서 많은 숫자가 6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인도, 브라질, 프랑스, 터키 등이 많은 환자가 나온 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이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배출을 한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를 비교를 해보시면 체코가 단위 인구 100만 명에 15만 4,750명의 환자를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웨덴, 미국, 네덜란드, 벨지움 등이 많은 환자를 발생시킨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 역시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숫자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체코가 2,8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을 이어 벨기에가 2,139명, 브라질이 2,125명 등의 환자들이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사망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코로나19 대비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했던 환자는 14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 14만 명 정도이고 그리고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2,700명 그리고 38명이 사망을 함으로써 전 세계 평균인 단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450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망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한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역 성적을 거둔 국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네 가지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자문위원이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언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대응에 참여하였고 한편으로는 또 병원 안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 진단검사 업무를 관리하고 판독하는 일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감염관리실장으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역할이었던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체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3T 전략이라고 하여 트래킹, 테스팅, 트리트먼트로 구성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이그노스틱 테스팅,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주변의 코로나19 노출자를 찾아서 대규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19 확진자의 40% 정도는 무증상이고 그리고 이런 무증상자로부터 감염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0에서 6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여 노출된 사람을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대규모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이자 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 대응 TF 팀장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2월 달에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로 이 코로나19의 진단검사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구 신천지와 관련돼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검사 결과들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진단검사학회 코로나19 대응 TF 팀장으로 작년 2월 25일 날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에 대한 대책 기자회견을 가졌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진단검사에 대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얼마 전에 미국의 FDA에서 한국은 과연 어떻게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는지에 대한 조사 백서를 만들어냈고 이 백서에서 미국의 대응과 한국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의 대한진단검사의학회라는 곳이 질병관리본부와 많은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체계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코로나19 검사가 대략 한 2천만 건, 그 다음에 환자를 대상으로 3,7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검사 건수에 비해서 검사 인원이 많은 것은 국내의 경우 대한진단검사협회에서 개발했던 취약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관련된 확진자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전문가로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면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004년도에 동아시아 지역에 대형 쓰나미가 밀어닥쳤을 때의 사진입니다. 한 가지 이 사진에서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바닷가의 물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런 쓰나미가 있었을 때 당시에 이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바닷가에 물이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학생이 있는 지역에서 이 쓰나미의 전조 증상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 사람들을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구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는 이 위험의 실체를 아는 경우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감염병에 걸렸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여러 번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육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않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체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을 하였고 그래서 주요 외신에 속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또는 로이터 통신을 포함한 10여 개 외신에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국내 언론에 출연을 해서 이러한 코로나19의 예방접종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개인 방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 끝에 시사인에서 시행하는 어떤 팬데믹 시대 저널리즘의 역할에서 이와 같은 언론의 역할과 또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언론에 대한 대응 외에 코로나19 전문가로서 진단 전문가로서 학술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진단검사의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코로나19 대응 TF 팀장으로서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논문으로 발간하는 데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여러 웨비나에서 한국의 성과를 학문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역할과 함께 대내적인 역할도 수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사실 작년 9월 초에 세브란스 병원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큰 위기가 한번 닥쳤습니다. 당시 재활병원과 영양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원내에서 발생을 하였고 이 집단 감염은 9월 초에 시작을 해서 9월 중순, 10월 초순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10월 초순까지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그 다음에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권준욱
방역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이 우리 병원에 있었던 서울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과 재활병동 관련 집단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감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학과의 교수로서 원내 환자들 그리고 원내 입원자들, 그다음에 원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검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의심되어지는 경우 빠르게 진단검사로 확인을 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본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검사 관련 검사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인 리얼타임 PCR 검사가 하루에 6번, 2시, 7시 반, 12시, 3시, 6시, 그다음에 밤 10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선별 검사가 새벽 5시와 밤 8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증상 환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증상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검사를 역시 하루에 6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거의 14번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전문의들이 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한 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보고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2월 7일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원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는 전부 다 16만 4천 건 정도가 되겠고 이 16만 4천 건의 검사를 통해서 여러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기도 하였고 원내 입원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서 선별하기도 하였으며 직원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확진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염관리실장으로서 원내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9월 달에 코로나19 관련 집단 감염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과 같은 코로나19 진료 및 검사 현황을 알려주는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안심 및 선별 진료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검사 현황, 그리고 원내에 있는 확진 및 의심 환자의 재원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원내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관련 누적 진료 환자 및 누적 진단검사 건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염관리 노력을 수행함으로써 2020년 있었던 129건의 어떤 코로나19 발생 건수와 비교했을 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각각 확진자 방문을 월간 10건에서 30건 정도, 그다음에 외부 노출자의 어떤 방문을 각각 11건에서 15건 정도, 그리고 노출 직원의 경우도 각각 5건에서 48건 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집단 감염은 작년 9월에 영양팀 재활병원 관련 집단 감염 이후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에 관련된 집단 감염이 없었던 것은 빠른 진단검사의 역할과 함께 감염관리실의 노력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감염관리실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밤중에도 항상 이 환자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노출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적의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에 힘입어 작년 9월의 집단 감염 이후로 원내에서는 집단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러한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없는 병원을 유지하도록 감염관리실은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노력을 수행을 했는데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하 이제 저의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만성 피로와 이제 수면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년 1월 달에 코로나19가 시행된 이후로 저는 이제 한 번도 제 개인적인 휴가를 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14번의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이루어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결과를 판독하기 위해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도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이후는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는 일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제 몸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수면 장애를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분장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제 얼굴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처음에 방송에 나갔을 때 분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도 분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그런 정도로 좀 익숙해졌고요. 그다음에 좀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좀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이런 코로나19 관련 업무만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좀 등한시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관련 업무들을 수행을 하면서 많은 국내의 많은 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작게는 저희 병원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대한진단검사학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과대학의 사명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교육, 연구, 봉사를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에 비루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1년 반이었었지만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컸었던 1년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어려움도 있었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이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간 동안 이런 노력들을 더욱 충실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했었던 일들을 좀 재미없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강연이 끝나면은 이 이형민 교수님은 1년 반 동안 몇 시간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사실 1년 6개월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참 긴 시간,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었지만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쭉 결과물로 내시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연구해서 알리고 하는 시간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쪼개서 정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질병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덕분에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까지 편히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보다는 편히 지내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요. 이분들의 노고로 곧 우리가 코로나와 정말 싸워 이겨서 이제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겠다라는 확신이 서는 지금입니다. 자, 끝으로 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에 계신 전병률 대학원장님의 강연 만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한보건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병률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7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오늘 동문 여러분들과 코로나19 현재 상황과 그리고 또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유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또 그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료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평가,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현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과면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 의식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초창기를 보게 되면은 많은 국가에서 사재기라든지 또는 혼란 이런 것들이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발표라든지 의료진들의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철저히 지켜줬고요. 또 장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이 정부 방침을 정말 성실히 수행해줬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잘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진료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많은 환자들을 단기간 내에 진료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들 환자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료를 해왔고, 또 사실 그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환경은 보호복 착용과 또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줬다는 점, 두 번째 성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적 사고를 꼽습니다. 이 혁신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혁신적 상황은 3T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T는 트레이싱, 역학조사고요. 두 번째 T는 테스트, 신속한 진단검사입니다. 세 번째 T는 트리트먼트, 치료 현장입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역학조사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2015년도 메르스 발생 이후에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들 환자들의 동선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확진자의 동선을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등의 그 이용 자료를 통해서 바로바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와 그리고 또 이 휴대폰 사용되는 기지국 등의 협조를 얻어서 단 10분 만에 이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그 동일 장소에 동일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시간 상황도 바로바로 파악을 함으로써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검사는 진단 키트를 정말 신속하게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또 진단검사의학회 그리고 시약을 생산하는 기업이 합심을 해서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된 시약을 바로 현장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진단이 가능하게 됐으면서도 검사가 바로 실시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는 드라이빙 스루와 워킹 스루라는 검체 채취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의료진들이 보호복을 입고 이 검사를 받는 사람의 검체를 채취하게 되면은 1시간에 많아야 4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드라이빙 스루라는 방법을 통해서 1시간 내에 13명 정도까지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했고요. 좁은 이 검체 채취 현장에서
공중전화 박스와 같은 이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 안에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워킹스루 검사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관련돼서는 일시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들 환자들을 전부 다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게 되면은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수원과 같은 시설을 가칭 생활치료센터라는 시설로 전환을 해서 경증 환자들, 무증상 환자들, 즉 전체 감염자들의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했었습니다. 사실 2009년도 신종플루 당시에도 현재의 생활치료센터와 유사한 그런 이 시설 격리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담어학원의 외국인 그 강사들이 집단 감염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격리를 해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또 경남도에서 주최했던 국제 합창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대다수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을 때 이들 감염자들을 인근에 있는 마산대학교, 인제대학교 기숙사에 격리를 해서 이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1년 동안의 소위 말하는 K-방역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K-방역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대단히 성공스러운 방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K-방역은 사실상 2015년도 메르스가 발생한 시점에서 한 달 만에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첫 번째는 환자들의 신속한 이 동선 공개를 통해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또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 두 번째는 진단 검사와 관련돼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법령에 의해서 가능했던 방역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K방역은 2015년도 메르스로 얻어진 교훈, 그 경험의 산물이다. 즉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해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 2015년도가 K방역의 어떻게 하면은 이 산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K방역이 사실상 국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때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이 우리의 K방역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그 방역 공무원들의 이 확진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쉬운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K방역으로 자랑하는 그런 점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백신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K방역이다. 또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K방역을 얘기하는 그 순간은 이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K방역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1억 7천만 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망자도 355만 명에 이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당 확진자를 보게 되면은 체코, 슬로베니아, 미국, 바레인, 이스라엘 순이고요. 또 100만 명당 사망자의 상황은 체코, 헝가리 이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률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영국, 칠레, 미국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발생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한 112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13만 9,91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 5월 30일 현재 환자를 보게 되면은 지난 일주일간의 환자 발생이 하루에 약 한 5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500명에서 700명까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대규모 유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일상생활을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함으로써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발생과 관련돼서는 초창기에는 사망자의 그 이 지표인 치명률이 적어도 2 내지 5%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1.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명률은 연령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80세 이상에서는 한 18%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고요. 60대에서는 한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연령에서는 치명률이 대단히 낮아지는, 즉 연령에 따라서 치명률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보게 되면은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지만이 접촉에 따른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현재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약 한 523만 5천 명,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한 2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보게 되면은 인구 대비 접종률이 10.5%,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접종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백신 그 보유 현황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백신이 한 490만 그 도즈. 어떻게 보면은 그 초기에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는 그 이스라엘이나 또는 영국, 미국이 인구 대비 1회상 접종 비율이 60%, 51%, 49% 수준. 우리나라가 한 4.2% 정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만은 앞으로 백신 접종의 어떤 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정부는 6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한 1,300만 명까지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현재까지의 그 이 접종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백신 물량이 그 9,900만 명분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얀센에서 미국 정부에서 얀센 백신을 100만 병분 제공을 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 인구의 한 1억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금년에 이제 확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현재 그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그 하루에 한 100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최근에 3일 동안의 접종 물량을 보게 되면은 약 한 130만 명까지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접종 속도가 이루어진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한 1,300명까지의 접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11월까지는 전체 인구 대비 70% 접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드를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5월 25일 현재 전체 미국 그 18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8세 이상 성인의 61.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그리고 접종 대상 연령도 12세에서 15세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은
백신 접종 완료의 경우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그리고 가벼운 운동 시, 그리고 또 지인과 야외에서 식사할 경우에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에서는 1차 접종 완료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영국에서도 이 코로나19 봉쇄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백신을 개발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에 있어서의 상당히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있어서의 지재권을 면제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지재권 면제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WTO의 회원국 164개 회원국 전 국가가 이 만장일치로 이 지재권 면제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재권 면제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조기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이 백신을 조기에 이 회원국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된 백신의 그 긴급 사용 승인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WHO가 중국의 시노팜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비서구권 개발 백신 중에서 최초로 승인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되게 되면은 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해서 국제적인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이 중국산 백신의 배포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미국 방미를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당초에는 50만 명분의 백신 제공을 약속을 받았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100만 명분에 대한 백신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얀센 백신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101만 2,800명분에 대한 백신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방 효과는 약 66% 수준이고요. 한국 정부는 이미 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혈전 발생 논란이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게 제공되는 얀센 백신이 당초에는 군 장병들에게 적용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군 장병들의 연령층이 20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얀센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되 이번에 제공되는 백신은 30대 및 40대의 일반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민방위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들에게 접종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1차 접종만 완료해도 접종 2주 후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복지관이나 경로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도 가능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는 1차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공원과 등산로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야외의 다중이용시설이나 종교활동에서 많은 그 인원들이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130만 명 접종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신규 접종 인원이 하루에 100만 명까지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 12,000여 곳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또 정부가 정한 백신 접종센터가 300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서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100만 명 정도 가능해지고요. 현재까지 60세에서 74세의 인원들에 보게 되면 사전 예약률이 68%에 달하고 있고요. 이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이 무려 98%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36만 2,876명이 접종을 실시했다. 이런 물리적인 그런 실시량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6월 말까지는 1,3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재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 백신이 지금 계속해서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스트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는 소위 말하는 백신 교차 접종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들 그 두 가지 백신을 결합했을 경우에 두 가지 백신의 장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점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교차 접종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해외의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사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악에 따라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1차 아스트라를 맞으신 분들을 2차에서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점이 되겠죠. 앞으로 코로나19가 과연 토착화 될 것인가? 사실상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 코로나19는 토착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라는 유행의 발생이 지속화 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독감 예방 접종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피해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처 학술지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잡지인데요. 23개 나라의 119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 89%의 답변이 토착화 가능하다. 그리고 39%만이 근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절이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약해지는 면역력, 또 면역 회피 바이러스의 출현, 접종 후 2차 감염의 차단, 백신 접종률, 자연계 바이러스의 숙주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근절이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발생의 현황,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접종 계획, 또 앞으로의 백신의 어떤 이 일정과 또 이 코로나19의 토착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률 대학원장님의 강연을 끝으로 5분의 강연을 이제 다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백신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백신을 맞아야 돼? 아니, 너 아이들은 안 맞는 건데. 아니, 근데 엄마가 자꾸 자녀 백신을 얘기를 해서 예약을 한다고 하니까 자녀가 아니고 잔여야. 아,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안심을 했다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도 적합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를 벗고 학교를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도 백신을 맞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코로나의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5분 이외에도 우리 연세 동문들이 곳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K방역의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크게 한번 박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세 총동문회가 주관하고 보건의료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 팬데믹 연세의 영웅들 제1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지연이었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